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리치 언니 김유림입니다. 이렇게 이현노 대표님이 앞에서 아주 그냥 거창하게 소개를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준비하는 미래의 운입니다. 아까 많은 대표님들이 얘기했듯이 사실 공통된 게 많고 주제는 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한번 제가 제 나름대로 이 책을 읽고 느꼈던 부분을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작가 이서윤은 제목을 운, 준비하는 미래라고 정했을까요? 이서윤 작가의 다른 책들은 더 해빙, 오래된 비밀, 내가 춤추면 코끼리도 춤춘다, 이러한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더 해빙을 통해서 이서윤 작가를 아주 좋게 많이 생각하고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는 이 책을 풀 때 첫 번째 운명이란 무엇일까? 그다음에 두 번째 미래를 점치는 것, 과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학문으로서의 운명학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재혼을 누리는가? 그다음에 가족운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그다음에 타인과의 인연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과연 그다음에 이 책은 나한테 무엇을 주었는가? 이러한 순서로 한번 말을 하려고 합니다. 운명. 운자, 움직일 운자에 궁리할 운자입니다. 명, 목숨 명자, 명령할 명, 천명입니다. 명이라는 것은 타고난 사주팔자, 바꿀 수 없고 정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운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운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운이 더 먼저란 얘기죠. 타고난 것보다. 운명이란 글자가 벌써 내포하는 게 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뿌연 미래. 우리의 미래는 사실 뿌였습니다. 너무 세상이 급변하고 있어서 우리 더욱더 미래를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인간은 언젠가는 죽어요. 우리는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죽는 것 때문에 종교 생활도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그다음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인간으로 하여금 점집을 가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인 다 마찬가지로 점을 치게 됩니다. 음양 오행에 의한 주역의 세계가 대표적인 동양의 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별의 움직임으로 서양은 점성술로 점을 치게 되죠. 그런데 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서양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양의 주역을 연구를 하게 되면서 이상하게 묘하게 주역의 팔개와 인간의 운명이 많이 들어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점괘의 높은 적중률을 과학적으로 그 사람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동시성의 원리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동시성의 원리가 뭘까요? 우리는 가끔가다 대표님들도 많이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여기는 뭔가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꿈에서 있었던 일들이 발현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가 꿈에서 있었던 일이거나 서로 연관이 없었던 사건, 사물이 시간이나 공간 또는 개념으로 일치된 형태를 보이는 것, 비인과적인 연관이나 의미 깊은 우연의 일치를 동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것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를 할 때 이런 동시성의 원리가 보여진다고 합니다. 꿈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왜 나타났냐?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대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 우주의 일부이기 때문에 마음과 물질의 분리가 존재하지 않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갈수록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자연의 일부이다. 그 자연의 움직임에 우리 인간의 삶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시성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이 일치하지 않고 우리의 에너지가 잘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동시성의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 인정 속에서 이 책을 풀어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동시성의 원리에 따르면 우주의 물리적인 세계와 심리적 세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의식과 무의식을 통해서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의식이 정하는 삶의 방향이 운명이다. 우리 안에는 운명, 이게 낫겠다. 무의식적인 사고 패턴이 있습니다. 아까 누군가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행동이 100%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내가 했던 것들이 그대로 내가 됐겠죠. 인간은 그래서 인간의 생애는 무의식적인 자기 실현의 역사이고 무의식에 있는 모든 것이 삶의 사건이 되고 밖의 현상이 된다고 합니다. 운을 바꾸려고 하면 자기 성찰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토성 리턴의 시기, 토성이 28.5년부터 30년 사이에 한번 공전을 하는 것을 우리가 토성 리턴의 시기라고 합니다. 아마 첫 번째 리턴의 시기를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다 겪으셨고 요즘은 두 번째 시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리턴의 시기는 부모로부터 독립된 운명체로서 부모로부터 아까 그 부모 품을 떠나서 진정한 어른의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삶의 궤적을 이렇게 보면은 항상 나에게 반복되는 습관이나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의식적으로 이 습관에 의해서 그냥 해서 맨날 그날이 그날인 것 같은데 내가 나의 운명 패턴을 습관적으로 반응한 것을 바꾸지 않으면 그게 무엇인지 밝히고지 않으면은 내가 진정한 내 운명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운을 바꾸려고 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불운도 피하지 않고 겪어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하다 보면은 이 나한테 내면에 떠오르는 무엇인가 미래에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고 하면은 이런 비전은 실행해야 되면 나의 운이 바뀐다고 봅니다. 운의 흐름을 탈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 다 누구나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나쁜 일만 있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운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변화한다고 하는데 소운은 15 내지 18개월을 단위로 바뀌고 대운은 8 내지 12년 단위의 큰 주기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대운, 큰 흐름을 타야 하는 거겠죠. 이 대운이 중요한 것은 인생의 큰 흐름과 방향이 대운의 변화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운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방향. 그 중에서도 타이밍이 중요하죠. 이 부동산도 사실은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상승기 이 타이밍에 투자를 한 분들은 부의 흐름에 대해서 부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또 작년 주식시장 좋았을 때 돈 투자하신 분, 주식 투자하신 분 부자가 되었죠. 운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운의 흐름을 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또 노력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사주상 지금 운이 어느 시기에 있는지 이것도 좀 알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운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도 상승기에는 계속 상승하잖아요. 이게 참 우주 법칙은 무슨 어떻게 상승할 때 에너지는 상승으로 가듯이 지금의 근데 이런 상승이 계속 가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인생에 있어서 이게 하락이 갈 때 이러면 또 하락의 정체기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운이 좋은 시기에는 이 운이 더 상승을 할 수 있도록 더 증폭시키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 나쁜 시기에는 어떻게 하면 이 내가 나쁜 운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또 연구도 해야겠죠. 타고난 천성과 천명을 바꾸는 방법. 사실 타고난 그릇이 있어요.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 모두가 다 큰 그릇이라고 하면 세상사 인간 만사가 재미가 없겠죠. 내가 작게 타고난 그릇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작은 그릇을 멋지게 무엇인가 담을 것은 바로 나의 노력에 의해서 내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큰 그릇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면 내가 그릇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그릇이 커지면 내가 정말 재운의 그릇이 커지면 내가 더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자기 운이 바뀌게 됩니다. 또한 그다음에 관상 성형 운명도 바뀔까? 골상불여 관상이고 관상불여 찰색이며 찰색불여 심성이다. 사실은 얼굴이나 외모가 되게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얼굴을 바꾸려고 성형을 하려고 하지만 성형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찰색, 그 기운이 중요하고 그것도 기운, 사람의 에너지가 사실 사람을 봤을 때 처음에 얼굴이 했을 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매너나 태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마음 쓰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더 끌리는 사람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성형도 그렇게 인간의 운을 바꾸는데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특히 요즘같이 외모를 중요시하고 100세 시대에서 우리처럼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좀 젊게 좀 고치거나 이렇게 뭐 보톡스를 맞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젊게 보면 긍정의 에너지, 젊은 사람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에너지를 갖고 더 일을 열심히 하면 더 좋은 운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운명학이란 무엇일까요? 전제 조건이 이서윤은 인간이 태어날 때 우주의 에너지와 변화가 삶의 일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주가 후천적으로 만나는 때와 어떤 조화를 이루며 그로 인해 인간의 기륭하복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예측하는 학문이 운명학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행운이 있고 불운의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를 알고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인간은 무의식과 의식의 활동으로 자기 삶,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을 내적으로 갖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언제 어떤 씨앗을 뿌려야 내가 행운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를 연구하고 행운을 갖지 못했던 자기 삶의 태도, 자세를 돌아보고 미래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자기 내부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돕는 학문이 운명학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그림에서 제가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잠재력, 내 내부에 충분히 잠재력이 있습니다. 내가 잘 살 수 있고 내가 좋은 운을 누릴 수 있는 그게 우주의 기운을 그렇게 타고 나온 거겠죠. 그다음에 무의식이 있었어. 이 무의식과 이 잠재력을 갖고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의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잠재력 정말 별로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으로 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 잠재력을 못 한 거죠. 근데 내가 지금이라도 나의 무의식과 나의 잠재력의 힘을 믿고 내가 좀 더 멋진 나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씨앗을 뿌려서 행운의 열매를 맞으려고 했을 때 행운의 원리와 행운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운명학이라는 학문이다라고 해서 운명학은 학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운명학에서 말했고 우리는 다 재운이 있길 바라는데 누구나 다 재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재운이 강한 사람은 어떤 특징인지, 이 사람들은 항상 돈에 있다는 사실에 집중을 하고, 돈은 단위 돈이 아니라 에너지, 흐름이다. 돈이 흐를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드는 사람들이 부자가 돼 있고 재운이 강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냉철한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피해의식. 사실 사람이 이상하게 보면은 착한 사람만 착한 것도 없고 삶이 공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현실을 잘 꿰뚫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들이 사실은 보면 되게 이 잔혹하고, 그러니까 인간에서 냉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됐기 때문에, 저렇게 매몰차기 때문에 돈 좀 꺼달라고 하면 안 꺼주고 안 베풀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던 건 사실은 자기가 뿌렸기 때문에 그 부자가 되는 결과를 맺었던 것 같습니다. 씨를 뿌리는 시기가 수확하는 시기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 부동산도 사실은 그 어느 시기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팔 때 그 이득을 보는 게 되죠. 정말 아무리 나쁜 집도, 허름한 집도 이게 뭐 좋은 시기에 팔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좋은 시기에 그 팔게 되면은 저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싸게 샀으면 그 싸게 샀을 때 좋게 비싸게 팔게 되면 우리는 돈을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일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재운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최고의 인생 트랙에 올라타라, 그 효율성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소의 노력으로 커다란 효과를 낼 수 있는 일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우리 업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체계적으로 그 시스템에 해서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운이 좋아지는 시기에 나타나는 공통점, 자존감과 자신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겠죠. 자존감과 자신감이 생겨야지만 또 운이 좋아지고 악연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정말 이 나쁜 인연으로 인해서 헤매는 사람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단점을 인정하되 얽매이지 않고 자기 중심의 가치 판단과 생활에 만족한다. 그렇고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게 됩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일이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고질병의 상태가 좋아지고 가족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결혼이나 뭐 자식이 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다음에 취향의 변화가 생겼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한다. 이런 시기에 운이 나타나고 아마 대표님들도 지금이 운이 좋아지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는 게 아까도 이명수 대표님 말씀했듯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한테 좋은 운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서로 좋은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운들, 우리의 앞으로 100세 시대가 더 좋은 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행운과 불운이 나이를 따져서 오지 않는다. 인생의 대운이 뒤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사실 우리 50부터 60세가 어쩌면 더 인생이 더 꽃필 수 있는 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행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타이밍과 방향성. 우리가 이 인생이 그 좋은 운을 맞을 수 있는 이 50대, 대부분 50대, 60대가 될 수 있는 이런 타이밍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운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절대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운을 말합니다. 사실 가족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가족 운이 참 좋아야 되는데 부모와 자식은 화해부동이다. 화해부동, 서로 화합하여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야 타고난 부와 행운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자식 때문에 고생 안 하신 분들 없고 우리 또한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100% 좋은 자식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그릇이 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뒤에서 묵묵히 자식을 성장할 수 있게 도우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둘의 그릇의 크기가 같다고 하면 서로 도와주고 하면 됐겠지만 부모의 그릇이 큰 경우, 자식이 나보다 모자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적절하게 부모 역할로서 자식의 조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무엇보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동등한 다른 사람입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도 부모한테 그렇게 좋은 자식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우리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자립을 할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질에 맞는 배우자를 선택해라. 우리가 살아갈 때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과 불행이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기질을 알아야 됩니다. 작가는 4가지 기질로 사람을 나누었죠. 흙의 기질이냐, 나는 돈을 좋아하고 냉정하고 현실적인 사람인가, 아니면은 물의 기질이냐, 내가 정신적인 가치나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고 과시를 하기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다 필요 없다, 나와 말이 잘 통하고 대화를 중시하는 사람이냐. 내 자신을 먼저 내 꼬라지를 알고 난 다음에 나의 맞는 배우자를 선택했을 때 그게 그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고, 내가 잘못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은 나랑은 다른 기준이니까 서로 인정을 해야지만 배우자와의 관계가 순조롭게 원활하게 풀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형제는 친구이자 라이벌이라고 하죠. 사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DNA가 다릅니다. 그렇죠? 사주팔자도 달라요. 그래서 형제를 서로 비겁이다, 서로 견준다라고 하잖아요. 특히 좋은 형제 운인 집은, 가족 간에 재산이 없는 집은 오히려 형제 운이 좋아요. 근데 이게 재산이 많아지면 거의 그런 집들은 99% 이상 다 형제끼리 등을 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형제끼리 등을 지는 경우도 되게 많게 되는데, 우리가 재산이 사실은 균등 배분되어야지만 좋은 형제의 운이 좋아지고 우리가 자식들한테 줄 때도 그런 부분을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사랑과 진정한 믿음만이 형제 운을 좋게 한다라는 거. 피는 그나마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니까 좋게 좀 해야겠죠. 근데 뭐 요즘 박송 그런 거 보니까는 돈이 진짜 더 중요하긴 하고, 그렇게 나쁜 형제 운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인연법을 말한다. 우리가 운이 바뀔 때 새로운 인연을 맺는다고 합니다. 근데 새로운 인연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이전까지 알던 사람과의 그 관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인연이 만나지는 걸 때도 왜 내가 이렇게 사람과 힘들었는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좋은가, 이거는 여태까지 만난 사람과를 한번 어떤 상황이었던가, 어떤 상황일 때 어떤 사람이었고 나한테는 어떤 사람이 편한지, 어떤 사람이 해가 있는지 한번 인연 일지를 써보면은 좀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사람이 귀인을 만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어린 시절 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완벽한 사랑을 받지는 못했을 거고, 우리 세대에는 많은
상처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상처로 인해서 우리 형성됐던 성격들 자체가 100% 자존감이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나를 소중히 여겨야지만, 그래서 내가 나를 대우를 해줘야지만 다른 사람도 나를 대우해주고, 그 사람이 긍정적이고 환한 사람이었을 때 다른 사람도 또 나를 뭔가 도와주려고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착한 사람이 악인을 만나기 쉽다고 해요. 근데 착하다는 것은 남의 말, 내 주장이 없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대부분의 착한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얘기를 안 해요. 왜? 나는 어렸을 때 사실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못 받은 어쩌면 상처들이 있는 사람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잘해주고, 내가 착한 사람이 돼서 누군가한테 칭찬을 받아야지, 사랑을 받아야 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악인을 만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아끼는 자존감이 있어야지만 악연을 피하죠. 우리 사람 잘못 만나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whatever can happen will happen.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이게 인생사인 것 같아요. 아무리 어떻게 용을 쓰더라도 사실 나한테 아군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 아군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가. 사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힘든 것도 사실은 지나가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행운도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고, 소나기 지나가면 땅 굳듯이, 비 온 듯이 땅 굳듯이 그런 날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런 자세가 또 더 운을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악연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좀 지혜롭기는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함부로 인연 맺지 마라. 저도 사람한테 많이 상처를 받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처음부터 정말 아까 어느 대표님이 말씀했듯이 너무 처음부터 자신의 패를 보이지 말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로 조심을 하고, 서로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남을 존중을 하고, 남이 아닌 사람일 때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도 있는 이러한 단호함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데 왜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는 좋은 인연을 맺고 어떤 사람은 악연을 맞는가? 이것도 모두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뭔가 성취를 하고 싶어서, 누구에게나 있는 성취욕이지만 그게 너무도 내가 진짜 계약을 더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남이 계약하는데 그 고춧가루 뿌리는 경우 있어요. 부동산. 그쵸? 그러다 보면 그 부동산이랑 적이 되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멘토를 만나고 싶은 욕구.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나를 누가 끌어줄 뭔가 대단한 사람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라는 거지. 내 안에 벌써 내가 스스로가 멘토가 될 수 있는 자제력도 있다는 거고, 이기고 싶은 욕구. 내가 저걸 짓밟고 내가 하나 더 써야지. 꼭 굳이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 소통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좋은 인연이 되고 악연을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은 나랑 좋은 인연이야, 이 사람은 악연이야, 이거 잘 몰라요. 그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 같은 경우도 그 과정에서는 사실 막 서로 싸우고 막 서로 막 왼수지간처럼 있었잖아요. 그게 잘 모른단 말이야. 우리가 특히 우리 부동산 세계에서는 이 언제 적이 됐다고 언제 동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부동산이 그 물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악연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 척을 칠 필요도 없고, 선연이라고 해서 모든 거를 다 줄 것처럼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이 담담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이 내 안에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되고, 내 안의 욕구에 따라 인연이 만들어지고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 인생살이가 그렇다는 거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점 보러 다닐 건가요? 저도 점 보는 거 참 좋아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신앙생활하지만 저는 근데 이제 점을 하나의 철학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생의 행운이란 결국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 변화의 의지와 실천으로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거. 그렇지만 점도 볼 필요는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냉신하지는 않으면 좋습니다. 아까도 어느 대표님 말씀했듯이 왔다 갔다 이게 지금 갈팡질팡 어떻게 선택이 이뤘을 때 가서 심리적인 위안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쟁이가 말하는 거, 역술인이 말하는 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 나의 심지는 나는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근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내가 지금 운이 안 좋은 시기구나. 그러면 이것을 잘 극복해서 내가 더 좋은 운으로 나아가야겠구나. 이러한 위로를 받는 정도에서는 점을 봐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 운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달콤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서윤이가 이렇게 책 제목을 짓지 않았나. 운 준비하는 미래. 내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도 포르투나의 운명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고 있는데 나는 단지 비르트의 의지와 역량으로 내 삶을 만들어 갈 뿐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